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토 병해충 방제에 관련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병해충 발생 환경, 병해 방제 기술, 해충 방제 기술, 현장 컨설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조건을 보게 되면요. 일단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기주식물, 그러니까 식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곰팡이라든가 벌레 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되겠습니다. 환경 조건에는 온도, 습도 등이 되겠습니다. 식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체에 따라서 어떤 건 그 저항성 품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황화 입말린 바이러스의 저항성인 품종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갖고 있겠지만 감수성인 품종은 저항성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항성 품종은 병에 덜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환경 및 병원체에 강한 식물체 만들기입니다. 환경 및 병원체에 강한 식물체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가 광합성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식물창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일단은 광합성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광합성만 충분히 해서는 안 됩니다. 광합성 산물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광합성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게 뿌리까지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뿌리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광합성 산물이 충분히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요. 약광기 때나 고온기 때 그러니까 광합성 환경이 불리한 시기에는 더욱더 충분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만약에 약광기 때 예를 들겠습니다. 약광기 때 토마토를 많이 달았다고 보십시오. 토마토를 많이 매달아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광합성한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에서 광합성을 해갖고 과일을 통과해서 뿌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과일에서 다 사라지겠죠. 그럼 뿌리까지 충분히 양분이 공급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뿌리 발달이 되지 않고요. 뿌리 발달이 안 되니까 뿌리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뿌리에서 특정 그 양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권에서 토마토를 보호해주는 미생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광기라든가 강광기 너무 고온기라든가 이런 때 광합성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 양분의 배분도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칼슘을 충분히 식물체가 흡수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식물체의 병원성에 대한 저항성은 칼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칼슘은 팩틴 합성에 관여하는데요. 이것은 세포벽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 세포벽을 튼튼하게 한다면요. 곰팡이라든가 벌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식물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식물체에서 또 살펴보면요. 어떤 식물체는 보면은 털이 많고요. 어떤 식물체는 털이 없는 게 보이는데요. 털이 많은 것이 아무래도 벌레로부터 강하겠죠. 또 하나가 알실슈가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과에서 있는 물질인데요. 가지과 작물에서 나오는 알실슈가라는 물질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노란색 물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총채벌레들이나 담배가루에 대해서 이 벌레들이 기피하고 또 이 알실슈가를 먹게 되면은 그 벌레들이 장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실슈가는 이름 그대로 슈가라는 게 그거죠. 광합성 물질한 당분이라는 뜻이겠죠. 아실슈가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식물 자체적으로 자기가 호흡하고 잎을 만들고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남은 광합성 산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체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을 싣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충분히 하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광합성 산물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하나가 칼슘의 흡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이 되겠습니다. 환경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온도, 습도, 광환경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왜 그러냐면요. 모든 병해충은 자기가 먹이로 삼는 기주식물이 가장 잘 사는 온도에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그게 맞겠지요. 만약에 자기가 먹이로 삼는 식물체가 살지 못한 온도에서 잘 산다고 하면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없어졌을 것입니다. 도태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그러면 온도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마토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병해충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환경 조건 중에서 식물체에 절대로 결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심하거나 아니면 내부 온실 내부에 온도차가 있거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씩 급변하게 되면은 식물체에 결로점이 발생해서 결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구조물, 그러니까 비닐이라든가 철골에서 식물체로 물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철골에 묻은 결로가 떨어지게 되면요, 입에 그 물에 의해서 식물체가 병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일액입니다. 일액은 근권의 근압이 강할 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근압이 강하지 않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근압이 강해지면 일액이 발생하고요. 일액이 발생하면요, 일액은 식물체의 어린 세포, 약한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잿빛곰팡이가 붙게 되고요. 잿빛곰팡이에 취약해지고 입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근압이 강해지면요, 뿌리에 상처가 발생하기 쉽고, 그래서 뿌리 쪽에 이제 뿌리가 썩는다든가 또 거기 시드름병이 생긴다든가 하는 병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결로와 일액이 발생하면요, 아까 그 식물체를 강하게 만들려면 칼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로와 일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칼슘 흡수가 저해되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이유 때문에 생장점도 약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식물체에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또 하나가요. 온도 절대수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결로와 일액 증생이 발생하는 것은 공기 온도보다는 식물체의 체온, 그 다음에 공기 습도보다는 식물체 부근의 그 미세 기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온도라든가 현재는 우리가 이제 요새 온실 환경을 제어할 때는요, 식물체의 온도라든가 식물체 주변의 그 미세 기온을 우리가 측정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광세기에 따른 작물별 그 배진의 이시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토마토라는 작물하고 다른 작물을 보십시오. 토마토가 200에서 400와트 정도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200에서 300 정도가 우리나라 겨울철에 약광기 때의 광량이고요. 한 600에서 800 정도가 우리나라 강광기 때의 그 기온, 그 광량인데요. 보십시오. 토마토는 굉장히 높은 이시에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 파프리카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시에 높은 가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낮은 광량에서 이시를 높게 관리해야 된다. 배진의 이시를 높게 관리해야 된다는 뭐냐면요. 토마토는 건조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시가 높다는 거와 건조하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공기 중 습도, 공기 중 온도 차이에서 일액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로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부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약광기 때 지하부를 습하게 했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광기 때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작물에 물을 적게 주면요, 조금 덜 답니다. 근데 약광기 때 물을 많이 주게 되면요, 하나도 못 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도의 그 지하부 습도에 대해서는 특히 약광기 때는 굉장히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식물체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기 온도보다는. 그것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봅니다. 첫 번째가 생장점 부근의 온도, 식물체 중간의 온도, 그 다음에 아래쪽의 온도를 구분하는데요.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온도를 분류하는지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과일이 온도를 보시게 있죠. 과일이 있고 이쪽 나무를 보게 되면은 이쪽은 과일이 보이지 않고 이쪽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 과일이 하얗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과일 온도가 제일 높죠. 과일의 온도가 높은 이유는 잎은 기공이 있어서 증산작용을 하지만 과일은 잎이 없어서 증산작용을 못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온도가 또 하나가 과일은 그 대부분 90에서 95% 정도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혈점이 높죠. 그래서 한번 온도가 올라가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고 나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해지가 질 때쯤 되면은 과일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 쓰기 직전 같은 경우는 과일의 온도가 제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온도라는 것은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차가운 온도라는 것은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바로 결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12월 달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저격을 하고 과일 잘려진 상태, 저격을 싹 3개 맞는 그 저격한 상태죠. 다 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초저녁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그 배지의 지하부 온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하부 온도가 그 높은 이유는 배지 온도가 높은 이유는요. 물이 비혈점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지하부는 일종의 그 복사열, 태양의 직사광선에서 대표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면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왼쪽은 이쪽으로 사진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은 토마토가 해가 질 때의 모습입니다. 해가 뜰 때의 아침, 해가 뜨고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지상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생장점 주변의 온도가 높죠. 그리고 아래쪽의 온도는 차가운 거 볼 수 있는 과일 온도도 차갑죠.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해가 뜬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상부의 그러니까 상장점 부근의 온도는 올라갔죠. 그러면 기공이 열리겠죠. 기공이 열리면 뭐랄까요? 증산작용을 시작하겠죠. 증산작용을 하면은 온실내 습도가 절대 습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절대 습도가 올라오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바로 결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슬점이 생기겠죠.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서 특히 보십시오.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이 제일 차갑죠.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열점이.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절대 습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아래쪽에 과일부터 결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에 결로가 생기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아래쪽에 무슨 얘기가 생길까요?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곰팡이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면은 곰팡이가 붙어서 그 자리에 곰팡이병이 시작되겠습니다. 과일은 또 열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 문제에 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광합성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광합성은 뭐라고 했죠? 바로 식물이 강한 식물을 만드는 것은 광합성을 충분히 해야 된다. 여기서는 그럼 광합성을 충분히 있었을까요? 물론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장점 주위의 잎들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근권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근권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뿌리가 물을 공급, 충분히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장점 부근의 잎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시간이 지나면 받겠죠. 그럼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 나무는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기공을 닫아버리면은 당연히 광합성을 못하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기공이 닫히고 나면요, 이게 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해서 바로 기공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거든요. 이 나무는 생장점주에서는 처음에 광합성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광합성을 못하게 되고요. 아랫잎 쪽에서는 결로가 생겼기 때문에 기공이 닫혀갖고 결국은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광합성을 못해서 식물이 약해지기도 하고 아래쪽에 결로가 발생하면서 또 광합성을 못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밑에 근권 난방이라고 해서 밑에 지하 부위와 아래쪽 이파리를 동시에 난방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근권 부위도 난방을 하고 아래쪽 잎을 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해소되겠죠. 근권을 난방하게 되면 뿌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충분히 물을 빨아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잎을 난방으로 데펴준다고 하면은 아래쪽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결로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오른쪽은 해가 진 후 직후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생장점 부위가 많이 차가워져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당연하죠. 이 지붕이라든가 이런 그 지붕이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이 생장점에서 지붕 쪽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열 방출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을 보십시오. 아래쪽은 근권에 보시면 온도가 높죠. 이 얘기는 뭘까요? 뿌리가 물을 빨아먹을 수 있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이 올라가는데 위에 식물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증산작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생장점에선 일액정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주로 칼슘은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증산을 못했기 때문에 생장점 부분에서 바로 칼슘 결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팁번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생장점 부위에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병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장점 부위에 일액이 생겨서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래쪽엔 근권이 굉장히 근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하부 뿌리가 상처를 입고 뿌리에 시드름병 같은 곰팡이가 붙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열이 바깥으로 식물 체온이 뺏기지 않도록요, 스크린에 일치쳐서 식물의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식물체의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요, 환경 조건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직 온도차,
그러니까 아래와 위의 온도차가 크게 나지 않아야 결로라든가 일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병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온도차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스크린을 아주 투명한 스크린을 아침에 늦게 열거나 늦게 열고 저녁에 일찍 닫고, 또 하나 수직 팬을 이용해서 위아래 공기를 유동시켜 준다면은 이런 수직 온도 분포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진인데요. 이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당연히 보시게 되면은 일 볼 때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식물체를 그 양분의 배분에서 얘기할 때요. 이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왼쪽에 보게 되면은 과일에 보면 노출이 안 돼 있죠. 잎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잎이 햇빛을 햇빛고 과일은 햇빛을 노출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과일은 조금 작아지고 잎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햇빛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요. 잎이 커가는 영양행적으로 식물체가 유도되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보면은 여기서는요. 보게 되는 과일이 노랗게 하얗게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일이 열을 받았다는 거, 과일이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과일이 햇빛에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일에 노출됐다는 얘기는요, 잎이 작아지고 과일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식물체의 뭐라고 하냐, 과합성 양분을 배분할 때 보게 되면요, 과일을 따뜻하게 되면은 세력이 약해지고 열매가 커지는 쪽으로 유도가 되고요. 반대로 과일이 가려지고 햇빛에 노출이 안 되게 되면 잎이 커지는 쪽으로 유도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광합성의 배분이라 합니다. 이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잎이 타고 있죠. 이게 왜 탔을까요? 바로 수직 온도 차이에서, 그러니까 위쪽에서 증산을 하지만 아래쪽에 결로점이 발생하고 잎에 아랫잎에 결로가 생기면은 바로 이러한 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역병 증상도 보이고 결로에서 잎이 타는 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결로가 아래쪽에 결로가 생기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역병이 발생한 것도 보입니다. 결로가 생기면은 반드시 곰팡이병도 같이 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액 증상이라든가 이파리에 결로가 생겨서 햇빛의 렌즈 효과에 의해서 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근권 난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권 난방을 해야지만 우리가 일액 증상과 결로를 막아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반드시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요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랫부분에 보이는 관이 근권 난방하는 건데요. 근권 난방은 붙이면 안 되고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지를 데펴주고 잎도 같이 데펴줘야, 잎과 배지를 같이 데펴줘야 올바른 난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는 사이크로메트라는 차트인데요. 이걸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온도에 따른 결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5도에 50%의 습도를 갖고 있다가 하면 결로점은 25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5도인데 습도가 거의 80%로 가게 되면요. 결로점은 한 22도 정도 되겠죠. 그럴 때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25도에서 습도가 80%다. 이 상황에서 수직 온도차가 위의 온도가 25도이고 아래쪽에 23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결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배지의 온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이 노란 곡선은 일사량입니다. 일사가 들어온 양이고요. 빨간색 공기 곡선입니다. 그러면 일사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한두 시간 있은 다음에 고온을 찍는 거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배지의 온도는 해가 질 때쯤에서 가장 높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여름철에 6월 달의 모습인데요. 6월 달의 날씨를 배지의 온도를 보게 되면 해지기 직전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월 달의 모습인데요.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이 최고로 도달하고 나서 온도가 고당 올라가고요. 근데 배지의 온도를 보게 되면 역시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근권의 온도는 해지기 직전이 가장 높다. 결론은 그 당시 해지기 직전에 초저녁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근권의 이시가 낮고 배진의 수분 함량이 높다고 하면은 근압이 올라가서 일액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의 흡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칼슘과 온도에 관련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온이 되면은 칼슘 흡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하부 온도와 칼슘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30도 이 노란 선이 노란 그 네모 박스가 보게 되면은 칼슘의 흡수입니다. 30도나 20도나 양분의 흡수에는 칼슘의 흡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하부의 온도가 높아서 칼슘이 흡수된 것이 아니라 지상부의 공기라든가 습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합성 양분과 이동되는 붕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붕소도 보시게 되면 20도와 30도씨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20도와 30도의 붕소 흡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지하부 온도가 30도라고 해도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하부 온도가 30도가 잠깐 넘었다고 해도 그것이 때문에 미량 원소라든가 칼슘 흡수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양분의 흡수와 온도는 그렇게 지하부 온도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부의 온도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강한 식물, 그러니까 광합성을 많이 하고 광합성을 적절하게 한 식물은 그렇게 하지 못한 식물들은 벌레라든가 곰팡이병에 굉장히 취약해지다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광합성도 많이 하고 광합성 약물을 적절하게 뿌리, 잎, 과일 등 적절하게 배분했을 때 식물체가 건강해져서 외부의 충격이나 병해 축의 공격으로부터 강하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두 사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무가 정상적인가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왜 그럴까요? 수분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지하부가 약한 상태에서 주줄기를 뺐기 때문에 증산량은 많은데 뿌리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잎이 작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식물체가 약해지겠죠. 이게 지속이 되면 식물체가 약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식물체가 병에 취약해지게 되고요. 이게 잘못하면요. 이런 식물들은 근권에 시드름병이라든가 청고병이 오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약해서 상처를 쉽게 입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근권을 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두질을 뽑는다고 하면요. 미리 근권을 이게 큰 포트를 사용해서 근권을 만들어준 다음에 두들기를 빼면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권이 작은 상태에서 두들기를 빼버리게 되면은 식물체가 약해져 갖고 결국 병에 걸려서 쉽게 노출될 병에 쉽게 걸리는 그 식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두들기로 뺀 모습들을 제가 일부 보여주는 말이고요. 그다음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22도, 24도가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 ppm이라고 하면요. 18도씨와 22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근데 18도씨하고 22도는 식물의 생육에서 보면요. 18도씨 정도 되면은 아마 8일에서 9일 정도에 하나방이 나올 거고요. 21, 2도가 되면은 아마도 일주일에 하나방이 나올 겁니다. 광합성량이 차이는 없는데 18도씨에서 18도나 21도, 22도나 광합성량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18도씨로 관리하게 되면 식물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두꺼워지고 더 잎이 커지겠죠. 또 22도로 3도로 관리하게 되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18도보다 가늘어질 겁니다. 이건 뭔 뜻하냐면요. 만약에 광이 약광기에는 우리가 광합성량이 한정되어 있고 키를 빨리 키우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온으로 놓고 18도로 놓고 광합성량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천천히 키우는 게 식물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000ppm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일반 벨로용 온실에서 1000ppm 맞추기 문을 열고 1000ppm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성을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요. 경제성까지 생각한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000ppm을 맞추기 1000ppm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도 더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온도도 더 높게 놔야 되고 습도도 더 높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식물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조건, 그러니까 350에서 400ppm 조건에서는 식물을 강하게 만들어서 약간 저온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엽에 대해서 이제 적엽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합성의 배분이라고 했죠. 윗잎하고 아랫잎을 보십시오. 왜 상장성 주근의 이파리들은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아랫잎들은 광합성을 못하죠. 근데 만약에 하엽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광합성은 조금밖에 못하는데 소모가 많겠죠. 그러니까 아랫잎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하유엽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식물체의 광합성 양분의 배분에서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물이 더 강하고 병에 강한 식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광합성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가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300, 600, 900, 2000, 1200인데요. 이게 위로 갈수록 600 숫자가 커질수록 광이 많아지는 거고요. 검정 거는 탄산가스 농도, 아래는 400 ppm, 위에는 1000 ppm인데요. 보시면은 광이 많을수록 광합성이 높아지고, 특히 광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더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조건은 광이 좋고 온도도 높고 또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농도 충분할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절대로 광합성을 많이 못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과 식물의 이제 부하에 관련 얘기인데요. 광합성 양은 우리가 광량이나 환경의 조건에 따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기가요. 근데 이걸 갖고 조절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 광합성량을 소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식물체의 로드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체의 로드는 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꽃도 있고요. 열매도 있고요. 어린 잎, 붉은 잎. 그러니까 자기가 광합성한 것보다 더 많이 양분을 소모하는 것을 우리가 식물체의 부하라고 합니다. 온도가 또 있죠. 온도도 우리가 부하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배 그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일종의 부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 양분이 충분하지가 않다. 식물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충분히 양분이 광합성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식물체의 부하, 그러니까 과일을 제거하면 되겠죠. 과일을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남겨놓고 적과를 해버리면은 식물체의 부하가 내려앉겠죠. 온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방법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3, 4월 달에 토마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겨울철에 과일을 많이 달아 놓습니다. 많이 달아 놓으면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식물체의 호흡량이 줄고요. 그다음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식물체의 과일을 척과수를 늘려놔도 부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여름철은 우리가 온도를 제어할 수가 있나요? 온도는 제어할 수가 없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물체의 부하를 감소시켜야겠죠. 만약에 온도가 높은데 과일을 많이 달아버리게 되면요, 식물체가 금방 망가져서 지속적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물체를 고온기를 통과해서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싶다면요, 온도는 우리가 조절이 어려우니 부하량, 척과수를 조정해 갖고 전체의 밸런스, 광합성 양분의 밸런스를 맞추면 식물체가 강한 식물이 되겠습니다.